때는 2004년 12월 30일 오후 4시 용산경찰서는 종무식이 한창이었는데요. 한 해 동안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서로를 격려하며 인사를 나누던 그때 당직이었던 두 형사님께 무전이 터집니다. 아파트에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살인사건 같으니까 빨리 현장 출동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하셨나요? 네, 무전 받자마자 형님이랑 현장으로 갔는데 가는 동안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2004년도에 서울에서 연쇄살인이 정말 많았거든요.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도 발생했고 유영철이 근거된 해다 보니까 강력 사건만 일어났다면 심장이 철컥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 맞아요. 사망자가 또 더군다나 여성이라고 하니까 가시는 길에 더 긴장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현장은 어디였나요? 동부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각 동마다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당시만 해도 나름대로 보안이 철저했던 아파트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한 여성분이 아파트 복도에서 충격을 꽤 받은 상태로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요. 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신고한 친언니로 확인됐습니다. 아, 친언니가. 그럼 언니는 어떻게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전날인 30일 낮부터 동생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계속 꺼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또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전화는 꺼져 있었고요. 그래서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로 연락을 해봤더니 전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에 동생 집을 찾다가 목격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신고 내용을 들었을 때 살인사건인 것 같다고 해서 들어가기 전에 혈흔이 꽤 있겠구나 생각하고 오늘 피냄새 좀 맡겠다 싶었는데 뭐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부패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부패 냄새요? 겨울이어서 장시간 계속 보일러가 돌아가서 그런지 집에 좀 덥다 싶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부패가 빨리 진행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맞아요. 이 겨울에 이 보일러 때문에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영도 때문에. 그리고 거실엔 이제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 족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족적이 하나인 걸로 봐서 범인은 한 명으로 추정됐고요. 집이 아주 엉망인 상태는 아니었지만 곳곳에 물색은이 보였습니다. 아, 물색은. 거실 소파 테이블에 이제 카드랑 통장 여러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기도 했고요. 피해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피해 여성은 이제 안방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몸 위에 이불이랑 베개가 덮여 있었고요. 근데 시신을 보니까 범인이 왜 이렇게까지 했나 싶더라고요. 코만 빼고 얼굴 전체가 미라처럼 노란색 테이프로 둘둘 감겨 있었고요. 얼굴을 미라처럼 감아요? 아, 정말 기괴한데요, 이거. 왜? 양 손목은 등 뒤로 결박돼 있고 무릎과 발목도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을 줘서 단단하게 테이프를 감았는지 손가락 끝에 피가 몰려서 아주 굵게 변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테이프를 그 정도로 감았으면 시간도 좀 소요가 됐을 텐데 그럼 범인의 DNA나 지문 같은 게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테이프에서도 물색 은이 있던 서랍, 테이블, 카드, 통장에서도 모두 장갑은이 나왔습니다. 장갑을 꼈구나. 피해 여성의 몸에 다른 상처는 없었나요? 뭐 폭행의 흔적이랄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상처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혈흔 자국이 없는 걸로 봐서 흉기에 찔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테이프로 감은 걸로 보였습니다. 아, 이미. 혹시 사인은 뭘로 나왔나요? 나중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비구패색성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폭행의 흔적이나 흉기에 의한 자창은 전혀 없었고요. 비구패
색성 질식사. 예. 이게 뭔가요? 비구폐색은 호흡을 하는 이 코와 입의 이 기도를 막아서 호흡이 안 돼서 사망한 질식 사망이 비구폐색입니다. 아까 근데 코는 안 막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테이프로? 그래서 코로는 숨을 쉴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코로만 장시간 숨을 쉬어도 코의 점막이 이제 말라가지고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범인이 그걸 알고서 근데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이렇게 예측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인의 목적이 있었다면 애초에 다 감아서 빨리 질식해서 사망하게 만들었을 텐데 오랫동안 숨을 쉬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만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은 낮아요. 애초에 그냥 다 감아서 빨리 질식해서 사망하게 만들었을 텐데 좀 이상한 점이고 결국은 이제 피해자가 언젠가는 깨어나가지고 이걸 떼느라고 신고를 지연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이제 예측이 되죠. 아, 그 코로 숨은 충분히 쉴 수 있으니까 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거 너무 사건이 좀 이상한 그렇죠. 사건이 정말 아닐까요?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망 추정 시각도 나왔나요? 네, 약 하루 전날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 여성분은 어떤 분이었나요? 피해 여성은 40대로 반포에서 건물 2층을 통으로 쓸 만큼 큰 규모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초동에서 대통령이 방문할 정도로 유명한 갈비집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사건이 발생한 집에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거실이며 각 방에 값비싼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예전에 대구에서 아파트 벽면을 타고 올라갔던 절도범처럼 혹시 경비원의 눈을 피해서 침입할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피해 여성 집은 9층이었고요. 거실, 베란다, 안방 등 창문이랑 연결된 곳을 모두 살폈는데 타고 올라갈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현관문도 강제로 개방한 흔적이 없었고요. 없어진 물건이 확인된 건 없나요? 언니가 보기엔 금품이 없어진 것 같진 않은데 딱 하나 사라진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집 열쇠였습니다. 아, 열쇠?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열쇠만 가져갔다. 동생은 평소에 집에 들어갈 때 열쇠를 항상 신발장 위에 올려둔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집에 왔을 때 문이 잠겨 있어서 자신이 갖고 다니던 여분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열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동생이 집에 없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날 누가 집에 왔다 갔는지 확인이 혹시 안 될까요? 아파트 주변에는 CCTV가 없었고요. 그 동을 지키는 경비원도 수상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피해 여성의 집에 누군가 왔다 간 것 같더라고요. 오, 싱크대에 컵 2개가 있었고 작은 방에는 누군가 자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고 간 흔적을 남겼던 사람? 그 사람은 피해자가 언제까지 살아 있었는지 그런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언니한테 물어봤죠. 집에서 자고 갈 만큼 가까운 사람이 있냐고 했더니 평소 동생이 친한 사람이거나 뭐 약속된 방문이 아니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뭔가 좀 위협을 받고 있었을까요? 또 사업도 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경계심도 있고 약간 이런 분이셨나 봐요. 네. 사람들은 동생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동생한테 빚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가끔 빚쟁이들이 돈 갚으라고 찾아와서 아무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언니한테 한창 동생의 채무에 대해 얘기를 듣던 중 안방에서 현장을 감식하던 과수팀이 갑자기 형사님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여기 좀 와보시죠. 피해자한테 이상한 게 나왔어요. 아, 이상한 거. 피해자한테서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게요. 뭐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상가집 갈 때 저희가 V 봉투. 네. 근데 봉투가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과수팀이 피해 여성의 얼굴에 감겨 있던 테이프를 벗겨냈는데 피해자 눈 위에 덮여 있었던 겁니다. 테이프 안쪽에 V봉투가 덧대어져 있었던 거죠. 사건 초반에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어떠한 물건 때문에 수사가 더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거야?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V봉투군요. V봉투를 보고 현장에 대한 형사들 전부 머리가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온갖 이제 추측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범인이 피해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게 아닌가. 빚이 많다고 하니까 돈 못 갚으면 죽음으로 대신해라. 뭐 이런 뜻인가 하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맞아. 이게 의미부여가 많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언니라면 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누군지? 언니는 짐작 가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동생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오. 직원들 월급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줬고 성격이 좋아서 대인관계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형사님들은 V봉투를 발견한 순간 어쩌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용의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사람요? 언니밖에 없잖아요. 눈앞에 있는 사람은. 언니가 목격자이자 신고자인데 신고자이자. 가족인데? 친언니가요? 아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사건을 출정했을 때 언니가 굉장히 처참하게 앉아보자. 비통해하면서 복도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언니한테도 빚을 졌나요? 네, 빚이 좀 상당했습니다. 동생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언니가 사업 미천을 모두 대줬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이제 험한 일에 뭐 어렵게 만든 돈을 평생 동생 뒷바라지 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러다가 동생이 서초동에서 갈비집을 할 때 이제 좀 자리 잡나 싶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더니 반포에 주점을 차려 빚만 남은 처지가 된 거죠. 어머. 사건이 발생했던 아파트도 언니 이름으로 월세를 살고 있었던 건데 그것마저도 1년 지나 미납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완전 그런 다른 사정이 얘기구나. 있었어요? 그렇다면 언니랑 뭔가 돈 얘기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언니가 범인이라면 이렇게 신고하고 현장에 계속 이렇게 있을까요? 이거 그렇죠. 근데 범행 일로 추정되는 12월 30일 피해자의 집 싱크대에 있었던 2개의 컵 기억하시죠? 네. DNA가 나왔는데요. 네. 컵 하나에선 피해자의 것이, 나머지 하나에는 어떤 남성의 DNA가 나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혹시 나왔나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음. 종업원들 얘기로는 신고 전날인 12월 30일 새벽에 피해자와 같이 가게를 나갔다고 하고요. 아파트 경비원도 피해 여성과 이 남자가 같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를 따로 이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30일 새벽에 피해 여성의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주점 사장과 가까운 사이는 맞지만 그날 너무 피곤해서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고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보니 사장이 자고 있어서 그냥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집에 있던 족적이랑 뭔가 좀 맞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가지고 있던 신발 모두를 확인했지만은 현장 족적과 맞는 신발은 없었고요. 사이즈도 또 맞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이제 확인했는데 아리바이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지만은 범인은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아니 이 남자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언니잖아요. 친언니가요? 친언니 역시 범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언니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확인했는데요. 사건 현장에 나타난 건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을 때밖에 없더라고요. 족적 사이즈도 물론 받질 않았고요. 그렇지, 그렇지. 자, 형사님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범인이 현관문에 들어선 그때를 되짚어 보기로 합니다. 아무에게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피해자는 왜 그날 범인을 집에 들였을까? 피해자가 약속을 했던 누군가를 찾아내기 위해 12월 30일 피해자의 통신 기록으로 거미줄을 칩니다. 아, 거미줄을 치다. 이건 뭐냐면 당사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화한 사람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전화한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전화한 것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치 거미줄을 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분석 결과가. 마인드맵처럼 쫙 네. 나오는구나. 그래서 거미줄 친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죠. 경찰관들이. 그날 피해자랑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고 그 상대방이 통화한 사람은 또 누군지 그 사람의 기지국 위치가 어딘지까지 모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 피해자의 상대, 그 상대가 통화한 다른 상대, 그 다른 상대의 상대 이러면 뭐 거미줄이 보통 거미줄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중에 어쨌든 간에 수상한 사람이 있긴 했나요? 예, 있었습니다. 12월 30일 낮 11시 30분쯤 피해자와 주점 여종업원이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 직후 여종업원이 세 차례 같은 번호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그 기지국 위치가 피해 여성의 집 인근으로 잡혔습니다. 여종업원의 휴대전화 이제 위치가 피해자의 집 인근이었던 것도 아닌데 이게 연결고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이게? 자, 수사팀은 공범의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범행 동기를 찾기는 해야 되겠지만 범행 당일에 피해자와 전화를 끊자마자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상대가 피해자의 집 바로 인근이었다고 한다면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여종업원이 통화한 그 사람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왜요? 대포폰이었거든요. 아, 야, 갑자기 거기 이상해진다. 아 대포폰. 대포폰이면 수상이죠. 확 수상해지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여종업원을 또 불러다가 또 물어봐야죠. 왜?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렇죠. 대포폰의 주인이 누군지. 네, 서로 불렀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사장이랑 뭐 때문에 통화를 했냐고 하니까 연말 잘 보내라고 전화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에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포폰 쓰는 사람이랑 통화한 거 다 안다. 대포폰 아무나 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범행에 연관성 있으면 반드시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토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입니다. 아, 뭐야, 알고 있었네. 남자친구요? 거짓말한 거네. 그 남자친구가 그 시간에 왜 하필이면 사장님 집 근처에 있었을까요? 그것도 수상하죠. 이상하다, 이거 나온다 이제. 네. 남자친구가 그 길 왜 갔는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뭐 옆에 형님이 조용히 따라 나가시더니 한참 후에 다시 조사실로 그 여종원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저한테 형님이 눈을 깜빡하고 눈짓을 하는 겁니다. 아, 화장실에 가는 길에 뭐 하나 터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뭘 보셨구나.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그게 또 걸린 거죠. 포착이 되고. 형사님 눈에. 뭔가 얘기했나요? 그림자처럼 종업원을 따라붙은 천 형사님이 툭툭 던집니다. 그러다 순간 그녀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단서가 튀어나옵니다. 남자친구한테 왜 전화했어요? 그냥요.
왜 거기 가 있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남자친구 집은 어디예요? 강남 쪽에 살아요. 근데 아침부터 동부유천동원을 왜 갔대요? 아 진짜 포도주 때문에 간 거 아니야? 어머 포도주. 포도즙이요? 갑자기 포도주 왜 나오지? 그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가긴 갔다는 얘기잖아요. 포도즙이 뭔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말 실수한 것 같긴 하거든요. 입을 막았잖아요. 입을 틀어 막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저도 조사실에 들어와서 여정원한테 포도즙은 무슨 얘기냐 하는데 뭔 얘기인지 뭐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조사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왜요? 뭐야, 어떻게 달라져요? 그 여종업원이 안절부절 못하더니 갑자기 털어놓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언젠가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있는지 물어봐서 사장님이 잘 사는 것 같아. 가방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다닌 걸 봤다. 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며칠 전에 남자친구가 포도주 배달을 갈 거니까 30일 날 11시 반쯤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사장님 포도즙이 배달 갈 거예요라고 했다는 거네? 네,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해서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포도즙을 주문했는데 곧 도착할 거라고 시간까지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로 위장을 한 거네요. 포도즙 배달.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걸 남자친구에게 알려주려고 연락을 했었던 거라고 했고요. 그 이후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며 남자친구의 범행이랑 자기는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소도 알려줬겠죠, 당연히. 다 알려줬겠지. 우리 사장님 주소 여기다. 그리고 집에 있는 거를 사실은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맞네. 네, 집에 있는 걸 확인한 거죠. 다 체크하고. 그래놓고 자기는 일과는 상관없다고 지금. 네, 근데 모른다? 자, 이거는 사실 거의 공범 수준인데 네. 남자친구가 범행을 지금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조를 한 거잖아요. 혐의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여자 종업원의 그 전화기가 갑자기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남자친구였었어요. 대포폰. 받아봐라 라고 하니까 말투가 평상시하고 좀 달랐어요. 그한테 좀 더 경찰서지 라는 이런 한마디를 하고는 전화번호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야, 남자친구가. 그리고 전원도 완전히 꺼버리고요. 어머. 사실 전화를 껐다라는 거는 범행을 인정한 꼴 아닙니까? 그렇죠. 앞도 뒤도 없이 경찰서인 거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잖아요. 금방 눈치를 채고 알았네. 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긴급으로 바로 기지국 확인하니까 강남이더라고요. 바로 여종업원을 차에 태워서 강남으로 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딱 들어서는데 180cm 정도 되는 키에 장발머리를 한 남성이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여종업원이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바로 눈치를 채고 달려가서 잡았더니 남자친구가 맞더라고요. 체포 순간의 반응은 어땠어요? 여종업원의 남자친구를 지금부터 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씨는 형사님들이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체념한 듯 덤덤한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형사님, 저 아니에요. 저는 막만 맞았다니까요. 그 여사장 집에 간 건 대구형이에요. 대구형. 대구형? 대구형? 새로운 인물이네요? 갑자기. 대구형은 또 뭐예요? 아, 대구형이 누군데요? 그 당시에 그 인터넷에서 한탕 카페라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동업자라고 했습니다. 한탕 카페? 뭐 한탕 어떻게 크게 해보자는 거야, 뭐야? 그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이 씨가 카페에 글을 올리자 대구형이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와서 범행을 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휴. 아, 실제 이런 카페가 있고 이렇게 작당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온라인 카페가 지금은 없는데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씨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기지국 위치를 확인했는데 대구로 확인돼서 놓치기 전에 발빠른 선관위를 내려보냈죠. 가자마자 잡아오더라고요. 야, 아니 근데 사실은 기지국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반경이 넓은 거죠. 이게 가운데 이 주변으로 몇백 미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바로 잡아오셨지? 어떻게? 이 씨가 대구형이 피해자 집으로 갔을 때 자기가 대구형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CCTV로 차가 진짜 그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차 모델이랑 이런 걸 외워놨는데 똑같은 차량이 골목에 서 있는 겁니다. 차 대시보드의 연락처를 확인해 봤는데 이 씨가 알려줬던 그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반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사모님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사모님한테? 사모님한테는 왜 전화를 해요? 그때 반장님 사모님이 거의 뭐 수사 베테랑이셨습니다. 차를 긁었다고 전화를 바로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랬더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 쪽으로 오길래 바로 체포했죠. 야, 근데 대구형이 네. 당신 나 알아? 이러는 겁니다, 저에게. 대구형이잖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 씨가 저를 보면서 계속 눈을 깜빡깜빡 신호를 주는 겁니다. 맞으니까. 맞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얘기하겠지. 그렇죠. 맞아요. 지금부터 대구형을 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강 씨와 이 씨는 둘 다 30대로 당시 백수였고요. 아휴. 오로지 돈 때문에 만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의 말대로 정말 포도주 배달 온 것처럼 하고 들어간 게 맞나요? 택배인 척하고 경비실을 무사히 통과했고요. 포도주 박스를 들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면서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답니다. 피해자가 냉장고 쪽으로 가는 걸 보고 바로 위협을 해서 안방으로 끌고 갔고 그다음 미리 준비한 전자충격기로 기절을 시켰고 그다음에 쓰러진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뭐 범행 도구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뭐 준비를 했네요. 목마르다고 한 사람 물 들어가는데 거기다 공격을 하고. 아니 근데 사람이 기절해 있으면 그때 빨리 뭐 금품만 가져가면 되지 뭘 또 테이프로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막 잔인하게 이런 짓까지 하냐고. 그러게요. 돈을 찾는 동안 깰까 봐 결박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숨을 쉴 수 있게 코는 가리지 않았다고 했고요. 근데 10분쯤 지나니까 컥컥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집을 뒤지다 말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왔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는 걸 보고도 그냥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쵸. 본인들이 하지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저 들키지 않으려고 도망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아까 그 부위 봉투는 어떻게 된 거래요? 그거를 왜 눈에다가 갖다 댄 거랍니까? 대구형 강 씨의 주장으로는 테이프로 얼굴을 감으려는데 피해 여성이 아프니까 뭔가 덧대달라고 해서 식탁에 있던 봉투를 눈에 대준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전자충격기로 의식을 없는 사람을 결박을 했잖아요. 그쵸. 의식이 없는 피해자가 어쨌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정말 그 변명치고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뭘 얼마나 가져갔답니까? 네, 현금 40만 원과 약 100만 원 가량 되는 귀금속 몇 점만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진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 아유, 카페도 만나서 무슨 이상한.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재판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피해 여성을 살해한 대구형 강 씨는 징역 12년형을 받았고 이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요. 범행을 도운 여종업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12년이 나지? 강도살인인데. 살인 아닌 강도치사로 강도치사.